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이번 주부터 4주간 연속해서 대선에서 꼭 다뤄져야 할 경제정책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첫 번째 순서로 산업 공동화와 재정위기 문제를 연속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동영상들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2011년 이후에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기의 현재화는 많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수출 증가율 또는 무역 특화 지수라는 경쟁력 지수, 제조업 성장률, 제조업 수익률 등등의 지표를 보면 2011년부터 확연하게 이런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른바 제조업 진화의 단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1960년대 이후에 박정희 개발체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이 제조업의 성장이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 제조업의 성장 과정은 제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 자본제에서 기술 집약적인 자본제,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 나아가서 R&D 집약적인 산업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조업의 진화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 더욱 고착화된 재벌 중심의 하청 구조 때문에 중건재 산업의 고도화가 멈추는 산업 진화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제조업의 위기가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 특수와 ICT 특수의 영향이었습니다. 2011년 즈음부터 이런 두 가지 특수는 사라지고, 더더구나 중국 기업들이 저가 상품군에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고가 상품군에서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샌드위치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산업 안에서 특수제 중심으로 또는 고부가가치제 중심으로 진화하는 그런 진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속적 계약 관계의 하청 구조에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의 유인과 혁신의 기회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중간재 산업에서의 이 산업 단절뿐만이 아니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올 공간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하청 구조에 의해서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또 대기업에 가더라도 정년까지 일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본 젊은이들이 전문직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기업이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좋은 인력들이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거나 또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따라서 인력시장 또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동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시장에서는 독과점화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역시 4대 재벌 내지는 5대 재벌이 아니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진입 퇴출의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파괴와 같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도 이후에 한국 10대 수출 품목에서 2013년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새로운 상품이 없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마저 중국 기업에게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전까지 제조업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았고, 이런 제조업의 성장이 한국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제조업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 장기 추세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추세는 95년 이후에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5년에 1%씩 감소한다는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죽 교수님의 발견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제조업의 장기적인 생산지수의 하락과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률 하락이 같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 위기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중화학공업들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동남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쇠락이 동남권의 쇠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동남권 제조업 비중의 급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 동남권은 제조업의 23.8%를 차지했었는데 10년 후에 이것은 14.4%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쇠락, 수출의 감소를 추세적으로 가정한 다음 이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면 동남권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가라는 시뮬레이션을 서울대학교 시장과 정부연구센터가 작년에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동남권의 7개 산업에서 2011년에서 한 2020년까지의 수출 감소율을 가정하고 이 수출 감소로 인한 아이오 테이블, 투입 산출 테이블을 통한 지역 산업의 연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2030년에 2015년 대비 동남권 제조업 부가가치는 무려 22.3% 감소하고 GRDP는 8.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이후로 동남권 수출 증가율은 더욱 급감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특히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실 2024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여수 2공장을 폐쇄하는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도 포항 1제강공장, 1선제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이런 공장 폐쇄들이 이어지면서 선형적인 쇠락이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 공동화 현상은 가뜩이나 지방 소멸이라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맞물리면 지역 소멸은 더욱 과소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비해서 몇 %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것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고소멸 위험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자료를 보면은 2000년부터 2022년, 22년 사이에 전국의 시군구가 대부분 소멸주의, 소멸 위험 진입,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들은 동남권과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남권의 산업 공동화가 지속된다면 지역 소멸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소멸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는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각 지방단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어떠한 보고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제 전문가라든지 또 저희 학생들 중에서 지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일자리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 지방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동남권 일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공동화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런 지역 소멸, 인구 이동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소멸 관련해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 수도 이전 문제부터 해서 지방 공공기관 이전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지금 지방 소멸의 문제 해소하는 데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산업 공동화가 일어났을 때 지방 소멸의 문제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시장가정보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핀란드와 미국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더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키아라는 핀란드 경기에서 우리 삼성전자 이상의 지위를 차지했던 회사가 2007년, 8년 사실상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핀란드에 노키아의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 살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실 핀란드 노키아는 중국의 생산 기지를 대부분 갖고 있었고 핀란드의 생산 시설은 살로라는 지역밖에 없었고요. 본사가 있었던 헬싱키라든지 또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탐프레 그리고 R&D 주로 센터가 있었던 오울루라는 네 군데 지역에 핀란드의 노키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부터 2010년, 11년 사이에 살로라는 지역에 공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이 지역의 GDP per capita, 그러니까 GRDP 무려 26.7%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정보연구센터 시뮬레이션에서는 8.2% 정도였는데 무려 3배 이상 더 큰 낙폭을 보여줍니다.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면은 살로 지역 같은 이런 급격한 GRDP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을 참고해보면 산업공동화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들이 사용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산업들이 주로 많이 위치했던 미국의 3,000개 카운티 중에서 한 140개 카운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공장 폐쇄로 인해서 실업률이 치솟고 그 이유는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집값들이 떨어지고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러스트벨트가 심각했던 4개 주요 도시 버팔로,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를 보시면 인구가 1970년에서 2006년 사이에 거의 반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44%, 43%, 46%, 45%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실업률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만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또 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위 가구 소득은 버팔로 같은 경우에 70년에서 2006년 사이에 23%나 감소했고 피츠버그 10%, 클리블랜드 32%, 디트로이트 35%가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이 집값 역시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버팔로 같은 경우에 9% 정도 집값이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사진입니다. 이 중화학공업 단지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녹슨 공장 철강들이 버려진 형태로 공동화되는 현상들을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때 자동차 수도라고 불렀던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300만에서 60만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도시가 파산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산업공동화가 진행된다면 경제적인 충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충격, 또 그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문제가 동남권에만 한정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권 제조업의 몰락이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도 있지만 제조업의 몰락은 수도권 중심의 전자산업, IT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부분들이 향후에 생존 가능할까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실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11년 1분기에 파운드리 삼성전자 점유율은 17.4%였는데 24년 4분기에는 8.1%로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불과 3년 사이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2분의 1 토막보다 더 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 TSMC의 2024년 4분기 점유율은 무려 67.1%에 달하고요. 이 사업자 삼성전자하고 격차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60%포인트 점유율 차이가 납니다. 1위, 2위 사업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민망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3위 사업자는 중국의 SMIC인데 무려 6%로 점유율이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점유율 차이가 2.1%밖에 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첨단 제품 파운드리는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파운드리, 즉 사양이 낮은 파운드리는 중국의 SMIC가 삼성전자를 침식하고 있습니다. 즉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역시 중화공업 일반과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 파운드리 부분에서만 약 4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2023년 2조 원 손실이 2배가 된 것입니다. 올해는 최소 5조 원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 6조 원 이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누적된 적자로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파운드리를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TSMC하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사양 제품들을 수주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에서 경쟁을 TSMC와 하는데 격차가 벌어지고 수주를 못하다 보니까 삼성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AP인 엑시노스 2500을 더 이상 생산하는 것을 작년에 포기하게 이릅니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공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른바 웨이퍼라는 피자판 같이 이렇게 큰 판에 칩들을 여러 수십 개를 이렇게 찍어서 냅니다. 그 중에서 워커블한 거, 기능이 가능한 칩들의 비율이 무엇이냐가 바로 수율, 일들을 의미합니다. 초기 생산 단계에서 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체 만든 이 웨이퍼에 있는 칩들의 10%만 워커블, 기능하는 칩들이 되고 이것이 반복적인 생산 과정을 거쳐서 수율이 85에서 95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고객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수율을 향상시키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자체 AP를 생산하고 설계를 하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따라서 첨단 제품에 대한 설계도를 퀄콤이라든지 애플 같은 회사들이 삼성전자에게 보여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설계도를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첨단 제품에 대한 수주를 계속 못 받고 그것이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 격차, 점유율의 격차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 파운드리 부분을 살리려면 분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2달 반 정도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하라, 그리고 아리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건을 걸고 1인 시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을 독립된 회사로 분사를 하고 그리고 독립 경영을 보장하라. 그리고 다시는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 부분을 아예 매각하고 그리고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입법 청원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가 입법 청원된다면 삼성전자가 설계 도면을 보고 기술 탈취를 하고 싶어도 처벌이 무서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렸구나라고 해서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과연 분사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하는 말이 분사를 했을 때 이 회사가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민간 펀드를 조성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을 사들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완전히 삼성전자와 전련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도 살고 파운드리 부분도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도 타이완 정부와 민간 합동 펀드를 통해서 만든 회사고 그러면서도 경영 자체에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시켜서 정부가 민간 합동 펀드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이 분야 전문 경영자를 모셔와서 TSMC와 세컨 소싱을 하는 그런 업체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회사가 분사하고 독립적이 된다면은 한국에서 불모지와 같은 설계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TSMC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파운드리에서 전념하기 때문에 많은 설계 전문 회사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는 설계도 하겠다고 하니까 설계 관련된 회사들은 삼성전자가 하는 거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만 거의 있고 다양하지 않고 또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 부분이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나간다면은 여전히 TSMC에 대항할 수 있는 세컨 소스를 원하는 빅테크들의 주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국내의 설계, 반도체 설계 부분의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져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인텔과 또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TSMC에 대한 세컨 소싱을 인텔의 합작회사가 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회의 창이 급속히 닫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부가 결단해서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독립된 회사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분사되는 것은 파운드리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015년까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최강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서 2, 3년 앞서서 새로운 신세대, 다음 세대의 메모리 반도체 칩을 도입했습니다. 이때 기술 역시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반도체 메모리 칩 안에 많은 IC들을 직접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직접을 통한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을 통한 혁신이 2015년쯤에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나온 아이디어가 반도체 칩들을 집층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HBM입니다. 한 반도체의 집접에 의한 성능 개선은 한계에 왔으니 반도체 칩들을 쌓는 집층을 통해서 돌파하자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 집적을 통한 혁신을 주장하는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는 세력 간의 알력 다툼에서 결국은 기득권 세력이 이깁니다.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야기에서 흔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졌던 엔지니어들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이직하고 거기서 혁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봄부터 자기들도 HBM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안 HBM이 수요가 크지 않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나타나면서 GPU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삼성전자도 HBM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설계 자체가 집층을 하는 HBM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것을 결국은 작년 11월에 시인을 하고 설계부터 다시 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반도체, HBM용 반도체 라인을 새로 깔겠다고 말한 것은 반도체 설계부터 다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 봄에 5세대 HBM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또 잘못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설계부터 해서 집층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기술력이면 여러 갈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HBM을 지금 하이닉스가 주로 만들고 마이크론이 만들면 이것을 GPU를 위탁 생산하는 TSMC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하는 패키징 작업은 TSMC가 합니다. 즉 뭐냐면은 하이닉스 HBM과 TSMC가 만든 GPU상에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교환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정보를 TSMC가 하이닉스에게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이닉스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인터오퍼러블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마음이 급해서 작년 11월에 자기들도 HBM 전용 라인을 만들겠다. 설계부터 다시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TSMC에게 협력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납품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삼성전자 우리는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회사에게 왜 HBM 수주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 회사에게 HBM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또 자기들 마지막 패키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자기가 만든 HBM하고 파운드리하고 섞어서 도전할 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 HBM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해야만 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이런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의 창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경쟁하는 3강 또는 2강 1중 중에 1중의 회사가 되는 그런 하나의 회사로 쇠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위기의 아이디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짓고 있는 평택, 파운드리 라인들은 더 건설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용인 이야기한 거 실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가동률이 낮다 보니 이것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돌릴까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의 파운드리 라인 하나를 이미 HBM 전용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일러에 또 파운드리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공명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정말 사업을 적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파운드리 부분을 계속 고집하면서 HBM에서 결국은 3위 사업자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쇠퇴는 노키아의 쇠퇴가 핀란드 경제에 미쳤던 것보다 더 심각한 효과를 한국 경제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했던 부가가치 측면에서보다 삼성전자의 부가가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숫자는. 더 중요한 문제는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지가 대부분 중국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살로 지역에 단 하나 핀란드 공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 공장들은 경기도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몰락하게 된다면 동남권과 더불어 경기 지역의 제조업들도 쇠퇴하는 그래서 상당한 공동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지금 산업 공동화로 가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트럼프 2.0 그리고 탄소 중립 아리백 이행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산업 공동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산업 공동화의 가속화는 재정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이 재정 위기와 산업 공동화의 악순환에 들어간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의 경제 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